한 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 터치 따따부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김경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벌써 이제 3월이고요. 네. 이제 봄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네. 봄 기운도 물씬 느껴지는데 오늘은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네. 봄맞이 준비돼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네. 지금 매화꽃 핀 지역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 네. 이제 그 나무가 봄 기운을 머금어가지고 네. 노란 듯 파란 듯 하는 이 파릇파릇한 기운들이 이제 이게 나무 색깔이 예, 이렇게, 새싹순애들이 들어가고 네. 있어요, 보면. 아, 봄의 신호입니다. 네, 봄입니다. 그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고 네. 희망의 봄에 그 씨앗이 백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네. 그러겠죠, 의원님? 네, 벌써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가지고 네. 벌써 한 3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맞은 추세고요. 네. 근데 대체로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의원님 이제 바로 김경진의 이슈 체크로 넘어가서 네.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네. 그 왈가왈부 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백신 접종하면 다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근데 뭐 어떤 논란이 있는가요? 우선 이제 백신 접종이 사실은 네. 이제 코비드-19 자체가 인류 사상 처음 있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예, 질병이다 보니까 백신도 처음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첫 백신이고 네. 그래서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임상 시험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거쳤다고는 하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전폭적으로 다 지지를 하고 각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미국에서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아직은 허가를 안 네.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연합 뭐라든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흐름을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이게 맞추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다. 처음 접종자가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하고 두 가지 네. 종류인데 네. 지금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한 150건 정도 보고가 됐었는데 네. 대체로 발열들인 것 같아요. 열이 좀 난다. 네. 네. 근데 한 3만 건에서 한 150건이면 사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어쩌다 발열이 난 분 중에서도 보통 발열이 이제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제대로 발열이 시작을 해서 네. 한 12시간 정도 지속하다가 해열제 맞고 있으면 이렇게 똑 떨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가 이제 대부분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면역이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맞은 부위에 근육통이 생긴다는 분들이 좀 네. 일부가 계세요. 독감 백신 맞아도 좀 아파요. 네. 네, 그런 정도인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서 조금 많이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구토 증세가 조금 생긴다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작용도 해봐야 만 하루 정도 지나면 다 해소가 되더라. 네. 뭐 이런 네. 정도니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네.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일부에서 지금 화이자 물량으로 백신을 이제 이렇게 주사하는 데가 있고 또 대부분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화이자 안 맞게 해주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게 해주느냐 이런 이제 백신 종류가 좀 네. 이제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일단 한국에 지금 투입된 것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인데 네. 이제 또 선호하는 백신이 그렇죠. 있군요. 일단 지금 그 의료 그러니까 이제 네. 코로나19하고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이제 네. 의료계 종사자들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취약계층인 요양병원에 이제 이 돌보는 이제 의료 인력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네. 그 안에서도 화이자 접종하시는 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시는 분 조금 달리 돼 있는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그거는 상황과 또 대상에 따라서 이건 이제 어떤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거 큰 불만 좀 안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그럼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당연한 말씀이실 것 같고 네. 지금 뭐 그 전례 없는 그런 그 이 상황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내일이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춰주겠다면 얼른 뛰어가서 맞으겠어요. 저도요. 네, 근데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11월 돼야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마 제일 건강
한 후순위 맨 마지막 순위 접종 대상자일 것 같아서 네, 뭐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 그 네. 접종 순서도 1분기, 2분기, 3분기로 이렇게 좀 네. 나누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방역 그리고 또 이제 집단 면역 형성하는 그 시스템, 네. 국가 체계 거기에 저희가 좀 순응하고 따라야지 네,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해온 이슈가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 주식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네. 다뤘습니다. 코스피 3,000선을 3,000, 지금 네. 뭐 3,200까지도 간다. 뭐 지금 아,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주식만큼이나 또 많이 오르고 출렁거리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아, 전 그거 어렵더라고요. 네, 말씀 혹시 부탁드립니다. 저기 네. 카톡은 쓰시죠? 네, 쓰죠. 페이는 쓰십니까? 네, 씁니다. 페이로 선물하기 쓰십니까? 씁니다. 페이는 쓰십니까? 페이는 예, 예, 제가 뭐 아주 간혹가다 도서 구매하고 뭐 예, 페이 동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그게 그냥 디지털로 전자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페이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전부 이게 이제 가상화폐, 일종의 아, 전자적 네. 화폐의 일종인데 이 전자적 화폐의 가장 조상 중의 조상이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네.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은 그 일본계 미국인인 나가모토 사토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진짜 본명인지 가명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네. 나가모토 사토리라고 하는 분이 2008년도에 이 비트코인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제 논문을 하나 썼고 네, 네. 2009년도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해서 네. 이제 이 소스 코드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굉장히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면 네. 이제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이게 손으로 계산해서는 풀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이제 컴퓨터 CPU를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맨날 며칠을 풀면 아주 열심히 잘 풀다 보면 한 보름에 하나 잘하면 조그만 게 뭐가 하나 걸립니다. 이게 사금방울이 하나 걸렸든지 이게 네. 문제를 해결하면 잘했습니다라고 해서 칭찬하면서 사금을 한 덩어리를 줍니다. 이게 조그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 네. 뭔가 그런 수학 공식의 암호를 풀면 수학 문제를 풀면 금을 받는다는 거죠. 뭐 근데 금과 그것도 비슷한 지금 칭찬을 실물이 아닌? 실물이 아닌 이제 디지털 상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면. 네네네. 예. 예. 근데 그게 이 지금- 디지털 상장 자체가 이래군요. 비트코인이라는 이 개념이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밤낮을 쉬지 않고 보름 한 달을 돌려야 사실은 이 문제 하나를 풀어냅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이게 먹어서 실은 인간이 노동력을 사용해서 이게 탄광 채굴을 하는 것처럼 이건 전기를 네, 네. 이게 소비를 해야만 어떤 문제가 이제 풀리는 이런 시스템들인데 뭐 채굴이라는 용어가 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채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던 것들이 이제 2008년 이제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예, 금융위기 이제 미국 네. 이제 뭐 부동산발 금융위기들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이제 어떤 국내적인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각국 정부들이 위기가 생길 때마다 돈을 풀어대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를 오로지 미국의 중앙은행만이 지금 달러를 발권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달러를 찍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 코비드 19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찍듯이. 대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린다는 형식을 취해서 이제 돈을 이게 빌려와 가지고 찍어서 사실은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주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근데 형식은 빌린다고 하지만 실은 그냥 찍어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게 이 뭐랄까 공식적인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고 네. 이게 인플레도 되는 거 아니냐, 화폐의 가치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떨어지니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저렇게 어렵게 전기를 써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받았던 이 디지털 가상의 이 상장, 네. 이 비트코인이 네.
이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정확한 어떤 가치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네. 함부로 중앙은행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찍는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이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이게 장시간을 풀어야만 뭐가 하나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의 가치가 지금 우리의 그 현금이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그렇죠. 지금 그 이제 기준점이 지금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네. 최초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가격이 별로 안 됐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7년, 18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네. 그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던 것이 2018년 어간에 2018년 초에 한 2,500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한번 뚝 떨어져 가지고 2,500만 원 가던 것이 8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조금 뭐 디지털에 이제 적응이 쉽다 보니까 가상화폐 뭘 이렇게 돈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투자를 한다는 거 뭐 거래소까지 생겨난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에서 비트코인 투자하지 마라. 이거 사기다. 그리고 니들 네. 비트코인 발행하는 중앙은행 본 적이 있느냐.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하냐. 그래서 이제 다 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갑자기 코비드 19 되면서 전 세계에서 또 이게 네.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네, 네. 2,500만 원 갔다가 800만 원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지난달에는 한 5,500만 원, 6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이제 또 네,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네요. 올라갔어요. 6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며칠 전에는 한 4,700~800만 원까지 또 떨어졌는데 다시 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사라 지금 이렇게 얘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정리해 돼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등락폭이 너무 클 수 있고 네. 주식보다도 훨씬 투기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도 사실은 선물 옵션, 뭐 풋 옵션, 콜 옵션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예측하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굉장히 그래서 크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로 전 세계 매지 갑부 아니면 비트코인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은행이나 네. 또 중국, 네. 중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가상화폐 시대로 가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가상화폐화하려고 하는 연구를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로 세계의 통화의 흐름이 갈 것 같은 이 초입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게 핵심이 비트코인이 될지 뭐 이더리움이 될지 아니면 각각 별도로 움직이게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사람이라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태동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것 같고 네.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이제 시장 아마 경제에서 금융시장. 영구히 네. 피해갈 수 없는 시작의 아주 첫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봐야 투자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지켜보시고 나서라. 투자에 대해서는 전 단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고요. 본격적인 주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포츠계의 학폭 미투가 프로야구계로 번졌습니다. 유명인으로부터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을 향한 학교 폭력 폭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철없던 시절의 실수라고 하기엔 폭행의 구실과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육청이 조사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광주 전남 청소년들의 피해 응답률은 100명당 1명꼴. 야, 이제 찢긴다. 또래 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사건부터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학교 폭력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못하고 점점 흉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2019년에 비해서 0.9% 정도가 감소를 했다. 피해 응답률이 광주도 그 수치하고 똑같이 0.9%가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인 상황에 지금 불어나고 있는 사건은 이제 사이버 폭력이나 또는 이제 언어 폭력, 그래서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SNS의 일상에 요즘은 사이버 폭력의 형태와 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교육부와 경찰청 등이 나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래 간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학교 폭력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사실은 신고를 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낙인감 때문에 내세우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왜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말 안 하고 학교에 신고를 안 했냐. 근데 그 아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우리 학교에서 지금까지 학교폭력 처리하는 걸 봤는데요. 저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그만둘게요. 아이들의 인식성에는 아직도 학교폭력을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암암리의 피해자 너만 참으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최근 스포츠계 또 연예계를 시작으로 학교 폭력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학교 폭력 실태를 짚어보고 예방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차은선 센터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그 영상 보니까 참 학생들이 뭐 신고해도 뭐 그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고마저 안 한다는 이런 진짜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착잡한데요. 센터장님, 우선 지금 센터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 있고요. 전국의 시, 군, 구에 235군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최초의 개원한 기관이 네. 저희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고요. 1990년에 개원을 해서 네. 올해 31년 된 기관이고요. 청소년의 고민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을 혹시 아실까요? 1388. 네, 1388 네. 전화로 24시간 365일 전화 상담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직접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상담 기관에 찾아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3개월, 6개월 동안 네.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개인 상담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집단 상담이나 부모 교육 굉장히 요즘에 또 중요하죠. 실제 저희 상담 기관에 57명의 상담 심리를 전공한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1년에 한 8만 3천 건 정도의 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네. 상담들, 이제 뭐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겠죠.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위축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 상담이 날로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과의존, 뭐 학교 부적응, 그다음에 학교 폭력 상담, 네. 뭐 이런 상담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영상 보니까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학교 폭력의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해년마다 국가나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런 그 조사들을 합니다. 전국의 실태 조사 학교 폭력에 관련된 현황을 봐도 작년에 2020년에 피해 응답률이 한 0.9%.
그러니까 2019년보다는 0.7%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0.9%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학교 폭력 그 피해 유형을 조금 봐도 네. 언어 폭력이 33.6%,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26%, 사이버 폭력이 12.3%로 통계가 네. 나와 있어요. 사이버 폭력. 네. 그런데 그 학교 폭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역시 추세이고요. 코비드 19 네, 그런 게 반영된. 네네,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국의 실태이지만 또 광주시의 그 통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광주시도 뭐 이렇게 한 0.9% 정도 나오고는 했는데 언어 폭력이 한 35.2%, 뭐 집단 따돌림이 26.2%, 사이버 괴롭힘 11.5%, 신체 폭력 7%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분석의 결과가 신체 폭행이라든지 금품의 뭐 갈취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유형의 학교 폭력 비중은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점점. 예, 언어 폭력이라든지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뭐 사이버 괴롭힘 이런 정서적인 유형의 학교 폭력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피해, 광주시의 피해 학생들 응답률에 있어서 어디에서 그러면 학교 폭력을 당했느냐라고 봤을 때 교실 안이 32%입니다. 그리고 복도가 10.7%. 복도.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폭력 늘어나죠. 사이버 공간이 9.3%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시간은 그럼 언제냐라고 조사를 해봤을 때 쉬는 시간이 35%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10.6%다. 그다음에 학교 후가 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도 약 1년에 한 8만 3천 건 굉장히 사례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8만 3천 건 중에서도 그래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은 한 1,900건에서 2,000건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상담했던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화장실 바닥에 가래를 뱉어놓고 이거를 핥으라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그런 자세를 핥아 먹고 있는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있고 또 뭐 애들 앞에서 뺨을 100대를 맞았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목격하는 학생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가해 아이는 저는 한 10몇 대밖에 때린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요의 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만 19세 미만일 것 같은데 뭐 인면수심이에요 정말. 이게 듣다 보면 실제로도 네네. 이제 놀라운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악마다 이런 극단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은 보면 의외로 인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몽골 징기스칸이 주요 전투병으로 썼던 이게 전사들이 15세에서 20 사이의 남자아이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제 중3에서 고3 사이의 애들이 정말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사람들 죽이고 이랬던 거고요. 그럼 인간의 본성상 그 나이대가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전투력도 신체 강하고 혈기가 좀 왕성한 때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폭력성의 본질인 것 같고 인간인 이상은 우리 내면에 다 폭력성은 다 있어요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인류 국가에 상관없이 또 세대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이제 이 문제에 보편적으로 있는 문제고 사실은 그리 놀라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걸 좀 줄여서 공동체 사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력성이 발현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이제 이걸 이끌어줘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보다듬어주고 이게 나머지 인생 동안 완벽한 어떤 인격체로서 영혼의 상처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관건이고 이 부분이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보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고 뭐 지금 이제 저희 오늘 방송에서 지금 계속 그런 내용 관련해서 이제 다뤄볼 텐데 마음이 정말 무겁고 착잡합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센터장님 뭐 이렇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뭐 때리거나 이런 구타보다는 요즘에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금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빈번하다. 또 그 일환으로 지금 사이버 폭력 말씀 주셨는데 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 학교 폭력이나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욕구로 내재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힘의 욕구를 가지고 싶고 인정의 욕구를 받고 싶은데 인정의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학교 폭력 상황으로 나와지게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게 핸드폰, 스마트폰의 네. 영향이 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또 청소년의 이 시기에 봐서는 안 되고 알지 않아야 될 이런 정보까지도 무차별하게 공격적으로 다 이런 정보들을 네.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서 뭐 폭력성, 또 네. 선정성, 네네. 그 아주 그 이제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이제 사이버 공간에 무수히 네네. 많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저희 작가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잠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요. 뭐 그 저희 센터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갖고 막 그 폭언을 하는 떼카? 네. 그리고 채팅방에 피해자를 수시로 초대해가지고 괴롭히는 네. 카톡 감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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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에는 그 이렇게 길거리 마음대로 쓰는 지나가는 학생들 네, 이제 와이파이 셔틀? 네. 주머니에서 돈 뺏었잖아요. 네, 이제는 네. 데이터를 뺏어. 데이터를 빼서. 네. 데이터. 아이고 참 진짜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주먹으로 한 대씩 탁 쳤다면 네. 이제는 이게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 네, 새끼하고 네, 이제 네. 말로 툭 한번 치는 거고. 네, 네. 예. 심지어 게임을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도 네. 게임 내 아이템. 아이템을 줍니다. 네. 그래서 네. 내 게임을 잘 키워라. 네. 그래서 게임 네. 레벨을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아 미션을 주고 내 네네. 레벨업을 일종의 뭐 시켜라. 네. 작업 대행 뭐 그렇죠.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뭐 노예로 부린달까 뭐 네네. 하여간 이런 그러면 개념들이 이 아이는 보면 밤새고 네. 그 게임을 해야 네. 또 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 이제 학부형들께서 아유 우리 집 애는 그냥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다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게 자기가 정말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이른바 지금 있으니까. 사이버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죠. 네. 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우리 지역에 영광 사건 한 번 있었으니까 그 얘기 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네. 얘기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셔서 네. 작년에요 영광의 중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그 호소를 했던 남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병세가 악화가 돼서 지금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취재진이요 피해 학생의 부모를 직접 만나 보고 왔습니다. 화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영광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동성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14살의 남중생 김태한 군. 기숙사에 입소한 지 3일 만인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7일 날 학교에 갔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6월 9일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유행위 해봤냐? 장애행위 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나는 오늘 자유행위를 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씩 자유행위를 한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잘 거다. 같이 방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너희도 해라. 자려고 딱 잠이 들었는데 배 위에 올라와서 행위를 하고 하지 말라고 끝까지 그렇게 뿌리를 쳤는데도 다시 올라오고. 참다 못해 학교의 피해 상황을 알렸지만 돌아온 건 또 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내 성폭력 발생 시 학교가 책임지고 학교 전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담당 교사는 민원성 문의만을 또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학교 전담 경찰관과 관련 학생들과의 만남을 반대해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학교에다 건의하지 않습니까? 바로 분리 조치를 해달라? 근데 그게 안 됐어요.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급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상급 기관에다 교육청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학교장의 권한이다.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다라고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부에서도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담당자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전남 지방청에 그 부서에서 그 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해서 도교육청. 네, 도교육청 거기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마지막에는 그나마 이게 이루어지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태안이가 이제 그걸 한 친구가 학교에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내용을 말을 듣고 충격을 먹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4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이 사건인데. 하지만 김태한 군의 사망 이후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슬픔을 채 추스릴 틈도 없이 관련 기관들을 찾아 1인 시위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해 20만 명의 지지를 받고 나서야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학교 측의 부실 대응을 규탄하며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실제 처벌은 영광교육청 경고조치, 해당 학교장 정직 3개월, 교감 감봉 1개월, 가해 학생 1명 전학 조치 등이 내려졌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전에도 유사한 학교 폭력이 일어났지만 미흡한 대처로 넘어가 사건이 재발한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태안이가 죽고 나서 어느 누구 사과 없었어요. 학교 그 다음에 가해 학생 또 두번다시 저희 아들처럼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어디서부터 저희가 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언어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그런 언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실제 학교 안에서 그런 성행위가 또 이루어져 있고 성행위의 그 수위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그 음란물을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실제 정상적인 성행위보다는 그 비정상적인 음란물의 영향으로 큰 성행위의 수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저 사건을 직접 조사를 했으면 좀 더 심도 깊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텐데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그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제 모 신문 언론 보도를 봤더니 이게 경찰서에 상담을 했대요. 학교에 이제 학부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학교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3일 후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보면. 사실은 전화를 받으면 경찰관이 즉시 왔어야 되는데 3일 후에 왔는데 경찰관이 누구냐, 내 직접 이제 좀 만나보겠다. 이제 학교 담당 경찰관께서 오신 것 같은데 만나보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해자나 이 피해 학생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피해 부모가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자기가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러면 일단 피해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찰관이 오셨는데 그러면 만나게 해드릴까요? 아이 접촉하게 해드릴까요? 이거 확인해서 즉시 연결을 해주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안 하면서 경찰관분이 3일 늦게 오긴 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거기에 기본적인 협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 건과 관련됐던 모든 당국자나 담당자들이 다들 조금씩 업무를 해태하면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확 가버린 거예요. 보면. 그 작은 구멍들이 이제 모여져가지고 완전 지금 큰 구멍이 만들어지고. 학교 폭력이 이렇게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은폐나 축소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 네. 조치하는 그게 지금 매뉴얼에 분리 있는 조치가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피해 학생에 대한 그 조치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그 내외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요. 네. 또 일시 보호를 하게 하고 네. 치료를 받게 하는 피해 조치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또 긴급 분리 조치가 되어지지 않은 등 네. 학교에는 미숙한 면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 저 그 이제 센터장님 말씀 듣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신고를 전담으로 받고 또 이것을 이제 뭐 대책 마련하고 또 이제 보호하는 지원하는 것까지 이걸 전담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 별도의 또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이제 선생님이 있죠. 예, 아, 계세요? 담당 네. 보통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이 일단은 사안을 네. 조사를 하게 되고 네.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도 최근에는 이제 이게 아이들 뭐 체벌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보면. 네, 네. 옛날 같으면 체벌로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기강 잡기 이제는 위해서. 이제 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행정적으로 징벌을 했을 때 제일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검사나 범사 생활이나 법조인 생활을 길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착해가지고요. 아무리 누가 나쁜 짓을 해도 정말로 자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자기가 정말 무슨 원한이나 큰 피해가 있기 전까지는 이게 공식적인 신고를 안 해요, 우리가. 네. 누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나쁜 짓을 보고도 다 그냥 눈 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에 지금 뼛속 깊이 지금 이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보면. 뭐 문화 정서 지금 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해 학생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이들이 아니라 악마의 행동을 했는데도 네, 네. 선뜻 이게 그런 징후가 보이는데도 개입을 못하는 부분들도 그런 문화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네. 보면 누가 조그마한 행정법규 위반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어디서 불법 주차를 했다 이러면 헌법자잖아요. 국민들이 가차없이 신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해. 저놈 뭐 온정주의 문화. 네, 저놈 참 이상한 놈이다. 근데 사실은 범법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받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보면 시스템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우리의 정서나 마음이 사실은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서 여러 군데서 제도와 현장에 있어서 모순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작년 6월에 발생을 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호소를 한 지 뭐 거의 한 10일, 15일 안에 사망을 했어요. 2주 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해당 학교장 정직 징계 그리고 가해 학생 한 명만 전학 처분을 받았고 지금 이 처분이 낮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조금 낮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처벌보다도 네.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나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규정들이 어느 정도 정비된 규정이 있어요, 보면. 네, 한국 사회가 네. 무슨 야만 사회도 아니고 네, 네. 규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고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대로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네, 네, 네. 이제 그게 관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정직이나 또 감봉 이렇게 짧은 기간 하는 것은 또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조금 강하게 집행이 돼야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들 이렇게 성성한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지금 대응 매뉴얼이 현재 있습니다만 한계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2011년 대구 학교 폭력의 고통으로 인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훔치던 학생의 마지막 모습. 사건 이후로 학교 폭력 예방법이
2차례 개정되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탈선을 넘어 중대 범죄화가 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너한테 이러는 이유. 하늘이 맑아서.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학교 폭력. 과연 교육부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저희가 이제 전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번씩 법에 따라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사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를 하고 요거는 우리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이 아니다. 요거는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면 지원청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하면서 이 신고된 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학교 폭력 처리 절차를 거치는 동안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처음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요. 그 과정이 14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학교장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일주일 연장이 가능해요. 그럼 21일이에요. 근데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4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교육청으로 이관된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이 이관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또 소요된 시간이 21일이에요. 21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총 계산을 해보면 거의 50일이 돼요. 이게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해도 조치가 빨리 끝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죠.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6월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 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소년법이라는 울타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범죄가 처벌받을 수,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떤 경각심들이 좀 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법무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하고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저연령화 현상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아이들에게 끼쳐주기 위해서는 좀 어떤 그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조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창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논의와 더불어 현행법 체계에 세밀한 정비가 필요한 때다. 센터장님, 지금 그 현재 학교 폭력 발생할 시에 조치 시스템과 처벌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게 향후에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폭력 처리 그 사안 처리 매뉴얼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인지와 감지에 대한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인지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상태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런 노력들이 되어져 있고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안 조사를
하게 하고요. 이때 이제 사안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라든지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도 측면에서 긴급 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담 심의 기구에서 이거를 학교장 종결 제도로 할 건지 그 여부를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4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진단서가 2주간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보복 행위가 뭐 아니었거나 또 지속적이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 기준에서 지속적이지 않았어요라고 하거나 이제 뭐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학교장 종결 제도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피해 학생 측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장 종결 제도로 끝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아까 4개의 원칙에 뭐 충족이 뭐 안 됐을 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제 처벌과 관련돼서는 너무 이제 피해 입장에서는 약하다고 하죠. 근데 이 처벌이라는 게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는데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이제 서면 사과를 해야 된다. 2번째 뭐 2호는 이제 협박이나 보복을 금지하고 뭐 3호에는 교내봉사, 4호는 뭐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해야 되고 6호 같은 경우에 이제 출석 정지, 7호가 이제 학급을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8호가 가장 큰 어떤 조치인데요. 강제 전학입니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강제 전학이고 9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은 퇴학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해 학생들이 이런 조치를 받았을 때 이제 주로 강제 전학을 이제 학폭위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재심을 청구를 합니다.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하다.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이 그렇게 재심을 청구를 해요. 과하다. 전학을 못 가겠다. 그러면 가해 학생한테 왜 전학이 힘드냐라고 그 회의에서 물어보면 집에서 너무 학교가 멀다. 전학할 학교가. 이렇게 됐을 때 피해 학생들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봤는데 이제 학폭위까지 올라가는 데만 시간이 뭐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센터장님? 그러게요. 이제 뭐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 아주 긴급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요. 이 절차를 따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학교에서는 긴급 조치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부분은 긴급 조치로 이제 분리를 한다든지 또는 만나지 말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이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초등 단계에서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정식적인 조사와 또 처분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명사회의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리다 보면 저 정식 시스템은 또 문명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보면. 센터장님, 지금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이제 지원책이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정말 과거에 그렇게 학폭을 당하고 나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지금 치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떤 지원책들이 있습니까? 이제 일단은 학교폭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 조치 같은 경우에 이 아이에 대한 상담도 전문가, 외부 전문가한테 하게 되어져 있고 또 일시 보호도 하고 치료도 하게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공제 중앙회에서 또 이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대해서 어떤 피해를 그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치료비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없나요? 지금 현행 제도에서? 이제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은 이제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이 가장 큰 핵심 감정이지만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걸 죄책감이 알지도 들 것 모르고 있었고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다음에 죄책감 이런 감정이 굉장히 큰데요. 이 사안이 뭐 어떻게 학교 포기가 열려서 처리가 됐다고 해서 그 감정까지 다 처리되어지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영광의 사건의 부모님 또 네. 심정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 학교 그 학폭의 피해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또 그런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그 예. 영상 중에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었어요. 껄렁껄렁한 지금 학생 하나가 촉법소년이니까 난 괜찮아요. 13살이니까.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소년법 폐지. 그러니까 이 좀 전문가시잖아요. 네, 속 시원하게 좀 짚어주시고 우선 대안도 좀 말씀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제 성인들 이제 이게 어쨌든 형사상으로 보면 네. 형사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19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성인으로 보는데 네. 그건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적절한 판단력과 지식에 의거한 어떤 그런 기반 하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형사처벌. 적절한 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18세까지는 일단 정신 상태도 좀 미숙하고 네. 본인도 지식도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18세까지 사람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 범죄자 이제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특히 가능하면 교화라든지 앞으로 남아 있는 인생이 길게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아무리 여기서 충격적인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인생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보다 이게 다시 교화 재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또 본인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철학적 이념적 좀 방향이 담겨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고요. 네. 이제 그중 이제 가장 끝단이 촉법소년이라는 부분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요새는 아이들이 첫째는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영양이라든지 신체 발달이 네. 되게 발육이 좋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의 무한 맞습니다. 속도로 이게 지식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보니까 애들이 뭘 많이 알아요 보면 그래서 실제로 저런 걸 아는 소년들이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보면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이 이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도 이렇게 학대하는 장면 직접 영상으로 보면은 자기가 눈으로 보면 끔찍하거든요 보면 네. 애들도 가령 뭐 애들이 살인 사건 저지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인천 그 뭐 여아 살인을 네. 한 애가 18세 여학생으로. 예. 뭐 심지어는 뭐 살인 이후에 뭐 신체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훼손행위라든지 근데 이걸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이제 국민들이 다 접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보고 나면 이게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보면. 맞습니다. 그 엄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들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법조계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사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언론이나 국민들이 야 그게 뭐냐 왜 이렇게 형량이 낮아? 전 계속해서 그런 비판만 받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뭐 돈이 좀 있거나 신분이 있는 거, 니들 봐준 거 아니냐? 네, 네. 물론 봐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흐름의 비판들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형량들이 되게 세져가는 강하게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법이나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흐름들이고요. 네. 그런 추세 속의 일부가 네. 이 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들이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처벌 안 해야 된다. 또는 뭐 촉법소년이니까 공부시키고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니들 말이 되는 거야? 소년범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하고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지. 촉법소년의 나이도 훨씬 뒤로 어리게 낮춰야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전 국민적인 여론 또 법조계에서의 움직임 저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을 지금 현재 만 14세 이제 미만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거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이건 철학에 대한 문제고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 철학과 방향성의 문제는
국민들이 전체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많은 숙고를 거치기 전까지는 쉽사리 바꿀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보고 이 국민들의 분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폭발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상황을 놔두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법으로 또 엄격하게 통제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제어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보면. 자,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촉법소년 나이를 연령을 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팽팽한데요. 네, 네.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한 강력 범죄가 압도적으로 증가가 있어서 우려는 많이 됩니다. 이미 이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촉법에서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악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되긴 한데요. 처벌만이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또 보여집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 처벌의 대상보다는 교화를 해야 될, 교육해서 선도해야 될, 우선순위를 둬야 될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들의 탈비행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시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교 폭력 피해 아이들의 심정을 상담 장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항상 거의 한 40% 이상이 자살을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죽음을 자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학교 폭력의 어떤 그 가해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고요.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조력자가 돼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이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차은선 센터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거든요.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기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하여튼 사회가 건전하게 깨어 있어야 이렇게 아픔이 비교적 덜한 사회로 가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영광 우리 피해자 아이 부모님께도 또 학교 폭력이나 다양한 폭력을 당하신 피해자 여러분께도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회 만들어 가시게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학교 폭력에 대한 기억은 평생에 걸쳐 상처로 남습니다. 교육 차원의 대책 마련과 또 못지않게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강력한 법적 처벌도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온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